과거에 몇십 년 데이터를 돌려봐도 지금 똑같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다가 1,300원 후반대로 맞았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먹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치를 본다라고 하면 6월 달처럼 오를 때 따라가면 더 위험합니다. 이럴 때 비중을 채우는 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저도 사실 운용 전략을 짤 때 뭘 넣는지 아세요?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조금 오를 줄 알았던 코스피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자니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들어가자니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성상현 부부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녹화한 날이 8월 24일인데 코스피 분위기 지난주까지 좋았거든요. 지난 21일 금요일까지 뭐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요? 코스피 다시 돌아오나? 괜찮아지나? 싶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점 대비 20% 넘게 반등을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시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잠깐의 주춤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직도 더 떨어질 거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6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7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한번 큰 폭을 뛰면서 8월 달에 오르다가 이제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7월 달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반도체 이익의 피크아웃, 우려가 강하게 들어왔다. 왜 하필 근데 그때 강하게 들어온 걸까요? 빅테크들이 캐펙스 지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이번 사이클에 대입을 해보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7월 달에 하락은 사실 그거 하나만 놓고 보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상품들이 꽤 많았고 하락을 더 증폭시킨 개념이 있었고 그 레버리지가 일정 부분 청산되면서 반등 되돌림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그만큼 빠지면 안 됐는데 더 빠졌고 이런 부분들이 청산되면서 8월 달에 반등폭을 만들어냈고 이 반등이 좀 더 이어진 건 사실상 빅테크들의 캐펙스 지출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빅테크들이 계속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도 조금씩 희석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파란색이 떠 있는 게 참 심리를 많이 흔듭니다. 아시잖아요? 원래 가격이 모든 걸 만드는 첫 번째 지표고 네. 운용 전략을 짤 때 핵심으로 뭘 넣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멘텀을 넣습니다. 그 모멘텀이 결국 가격입니다. 모멘텀이 떨어지면 그냥 팝니다. 모멘텀이 올라가는 주식에 더 편승합니다. 과거에 몇십 년 데이터를 돌려봐도 그렇게 운용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치를 본다라고 하면 네. 이럴 때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하면 이럴 때 비중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낫다. 6월 달처럼 9천 올라갈 때 네. 비중을 채우기보다는 그렇게 악재가 아닌데 빠졌을 때 채우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환율 너무 높다,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한창 이었었던 때가 얼마 전이었단 말이죠.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또 뭘까요? 달러원 환율 중장기적으로 그래프를 놓고 보면 네. 그래프의 흐름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분의 광의통화.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국가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달러가 기초통화고 달러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 광의통화가 풀리면 환율 약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외환보유고분의 광의통화 수치에서 현재 상황의 외환보유고분의 광의통화 그 그래프를 해보면 외환보유고는 2배가 늘었는데 광의통화는 4배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시의 환율이 그때 당시에 1,100원, 1,200원 했을 때랑 지금 1,400원 했을 때랑 흐름을 놓고 보면 거의 같은 흐름을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2배, 3배 오른 건가요?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기업들이 돈을 달러를 벌어와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오면 외환보유고 쌓입니다. 광의통화는 시중은행이 돈을 원화를 풀기 시작하면 광의통화는 늘어납니다. 네. 벌어들여온 달러 수입보다 그냥 원화를 풀어제낀 것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장보다 돈이 많이 풀린 화폐가치 절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최근에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왔다 이런 기사 엄청 나오지 않았나요? 많이 벌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1,500원을 육박했고 1,600원 됐습니다. 맞네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최근에 뭐 호남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다라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고 이거를 결국은 달러를 국내로 유입시킨다는 방식이잖아요. 이 부분이 환율 강세를 일시적인 강세를 만들어냈고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에 레버리지에 대한 베팅도 일부 청산이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를 만들어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는 1,500원을 찍다가 지금 1,300원 후반대로 빠졌잖아요. 원화 강세를 만드는 곳에서 반대쪽에 베팅을 하고 있던 일부 자금들은 또 청산이 되면서 네. 이게 좀 빠졌다고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려고 하면 외환 보유가 많아져야 되는 관점이고 여기에 환율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달러 자금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리레이팅이 꼭 필요하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끌고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금융은 산업이랑 급이 다릅니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사실상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은 금융시장입니다. 네. 근데 최근까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리레이팅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외국인들은 결국 원화 약세가 되면 손실 나는 구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원화 약세가 일정 수준 막혀야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들어올만 하다고 하는 거죠. 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환율이 엄청나게 약세가 돼버리면 먹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끌고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약세, 뭐 1,600원 간다, 1,700원 간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효과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이라도 좀 들어온 부분들이 최근에 환율을 하락으로 이어졌고 추세적으로 이어지려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리레이팅, 신뢰이다. 네, 환율의 핵심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 국가의 성장이 좋으면 다 들어옵니다. 돈. 국가의 성장이 없으면 돈이 빠지겠죠. 그리고 국가가 화폐가 같이 박살나는 것처럼 명목 성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영향이 크다고 하면 그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은 뭐 여러 가지 성장이 있겠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은 이 AI 산업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이번 반도체 기업들의 리레이팅은 그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환율이 계속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달러를 빌려왔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달러를 벌지만 중소기업은 달러를 빌려서 그만큼 못 벌고 있다고 하면 빌린 달러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물론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약세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수출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들은 지금 환율이 덜 약세가 돼도 돈을 법니다. 네.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나 보니까 배당에 대한 계획을 삼성전자가 밝혔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하이닉스는 사실상 40조 자사주 소각 발표했을 때 주식시장 좋았습니다. 그쵸.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상 2026년 예상 주주환원을 뭐 90조에서 110조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30조는 현금 배당하겠다. 그리고 한 15조는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나머지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EPS의 리레이팅에 타겟팅을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소각하겠다. 그리고 이 자사주 소각의 시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이 엄청 안 좋을 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식 지분율이라는 것들 때문에 마음대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도 하나는 한다라고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EPS에 대한 타겟팅이 아니고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멀티플 리레이팅에 타겟팅을 했다.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약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삼성전자가 그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그게 일시적이 아닌지는 조금 더 장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정책 발표들은 기업이 리레이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발돋움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전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 방향으로 가고 삼성전자는 이 방향으로 갔을 뿐이지 결국은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방법론은 분명히 다르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주식이 빠졌을 때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고배당주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고배당주들이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주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의 멀티플을 보면 반도체 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PER에 대한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EPS 타겟팅은 아니지만 그거는 삼성전자 특성 때문에 EPS 리레이팅보다는 멀티플 리레이팅에 타겟팅을 했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멀티플 리레이팅이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리레이팅이 되려고 하면 전형적인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서의 리레이팅이 가야 됩니다. 가치주로 가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주 환원을 애들이 해주겠다. 비단 내년에 이 회사가 얼만큼 이익을 낼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배당이나 가치 환원이 얼마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는 40배를 받는 거고 TSMC는 삼성전자랑 하이드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실적이 안정적이니까. 주주 환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돈을 버는데 얘와 얘는 멀티플의 차이가 나니까 얘는 이만큼 가치를 받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가치를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안정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하죠. 비록 뭐 말씀 주신 TSMC나 이런 기업이 이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만족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타 기업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도 있지만 말 그대로 주식 시장 자체의 안정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거 거버넌스 측면도 있고 환율적인 측면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의 멀티플 리레이팅 밸류에이션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미국은 마이크론이 빠져도 빅테크가 버텨주면 지수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 증시 자체가 그렇게 박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증시가 박살나려면 이 모든 그 거대한 흐름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증시가 크게 변동성이 덜한 상황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HBM, 매봉우리 이런 쪽에 대부분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도 만들 수 있지만 엄청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리레이팅을 도전을 할 만한, 왜냐하면 사이클적인 사이클이면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기업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보유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주고 소각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면 현금을 소진해버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장기 이익의 고원화를 기업 입장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거고 본인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투자자들도 안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0조 원 정도를 주주 환원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변수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또 어떻게 또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뭐 이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7년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 악재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하루하루는 참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장님, 배당을 많이 주는 거랑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랑 장기주주에게만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분석이 있나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즉시 소각하는 게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나 저평가 국면에 그게 일어났을 때는 가장 좋은 효과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나가는 기업들이 제일 증시가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고 사실 그거를 운용 전략에 포커싱을 한다고 하면 실적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소각을 잘 시키는 기업들을 고집합을 시키잖아요. 장기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사실상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 맞아요. 계속 벌 수 있는지. 그래, 돈 잘 버는 거 오케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 줄 거냐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과연 니네가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을 거냐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런 리레이팅 그리고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EPS 곱하기 PER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EPS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순이익을 결국은 주식수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EPS가 올라가려고 하면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주식수가 줄어들거나 이게 EPS가 올라가는 거의 핵심입니다. EPS 같은 경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PER,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 요소를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익이 올라가거나 결국 본업이 만드는 분자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주주하는 정책 분자를 가볍게 하거나 그러면 EPS가 올라가겠죠. 이 부분들이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투자자들에게 이어지면 신뢰인 멀티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멀티플을 높게 받는 겁니다. 얘들은 버는 돈을 잘 배당해 줄 거야. 그리고 단순 소각 배당이 아니라 이익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고밸류를 줘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반도체라고 하는 게 3년 오르고 1년 빠지고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소각시켜 가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미래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려고 하면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멀티플을 높게 안 준다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불안하다. 네. 그런데 AI 산업 그리고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사실상 과거의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일 것이냐라고 놓고 봤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빅테크들이 캐펙스 지출을 내년에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알 수 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캐펙스 지출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면 수주를 받는 기업들은 HBM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회사들이 가능성이 높고, 그 반도체 기업들은 몇 개로 압축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꽤 있다. AI 산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점점 확장된다고 하는 거면 고원화해서 더 매출액이 올라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이익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EPS는 이익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수에 대한 관점도 일정 수준 기업들이 잘 만들어 가야 주주들에게 신뢰라고 하는 걸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 잘 버는 거 오케이. 너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 잘 버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걸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자기들의 실질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를 받아야지만 네. 장기 투자 그 자금이 들어오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증시를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는 소각, 삼성전자는 배당이라는 관점으로 이번에 벌어들인 돈을 쓰는 정책을 제대로 꺼낸 첫 사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신뢰에 대한 회복은 점점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신뢰라는 게 단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빠르게 신뢰감을 얻고 힘을 얻어서 오르기는 어렵다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겠네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과거 애플 사례를 보면 거의 10년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례를 놓고 보면 네. 미국은 역사적으로 2000년 초반과 지금에 상장돼 있는 주식 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여전히 10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을 기준으로 2000년 초반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200이 넘어갑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증시 자체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거를 줄여나가면 이론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동안 오너 입장에서 증시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내 주식을 떠넘겨가지고 나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수를 막 늘리는 관점으로 회사들이 접근을 하니까 주식수가 고점에서 늘어났는데 그걸 떠간 거는 개인들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신뢰라고 하는 게 잃었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연구를 해본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으로까지 이어져야 증시 입장에서 EPS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언제 매입을 하느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 비쌀 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쌀 때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게 증시 그리고 EPS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는 게 주가가 빠졌을 때 아니에요? 주가가 빠졌을 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소각시켜주고 기업들이 해나가야 주주들 입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 올라갈 뿐더러 실제로 그 성장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배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합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게 1% 소각하면 EPS 상승률이 1.01% 정도 되거든요. 네. 1이 1이 아니라 1이 1.01입니다. 네. 만약에 40% 소각을 한다고 하면 거의 66.7%의 EPS 상승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결국 네. 이거는 선형이 아니라 복리의 개념으로 계속 지속적인 소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왜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피의 반등은 단기간에 빠르게 일어나기엔 어렵다라고도 풀이가 되는 것 같고 암울하네요. 그런데 네. 저는 재벌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사주 환원과 배당에 대해서 기업이 시작을 했다는 네. 그 부분은 좋은 흐름의 시작이다. 네, 미묘하지만 정책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그래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으로 풀이가 될까요? 저는 내년도에 이익이 유지만 된다고 하면 지금의 5배는 말도 안 된다.
PER 5배는 네. 왜냐하면 내년에 이익이 반토막이 난다고 하면 PER이 자동으로 10배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반토막이 안 난다고 하면 지금의 PER은 정상으로만 가도 8배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들이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고 리레이팅으로 관점으로 해서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9배, 10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사실상 정고점이 뚫리는 방식입니다. 정고점이 뚫리기 위해서는 이 고언어로만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다 과도기의 고통을 함께 나눠가는 기분입니다. 투자자들과. 앞으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단순한 환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주식 수가 소각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식을 사는 것들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싸게 사는지 그걸 소각시키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해서 그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 주주환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나서도 반복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익이 정상화되는 것들 지금의 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거나 사실 AI 산업이 커진다고 하면 더 커진다고 보지만 반도체 가격은 떨어져도 Q가 올라가면 매출액이 커집니다. 지금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PER 멀티플은 리레이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이어진다. 근데 이제 부부장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식시장이 더 건강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인 건지 아니면 잠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기회비용을 치를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수익을 볼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8월은 거의 끝나긴 했는데 네. 전통적으로 9월은 악재인 시장입니다. 원래. 그러네. 왜냐하면 4월과 9월은 세금 납부를 하는 시기고 세금 납부를 한다고 하는 거면 보면 정부의 흑자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긴축됩니다. 유동성이 긴축된다고 하는 거면 주식시장이 빠져도 살 돈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세금 낸다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9월 시장 자체가 전통적으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데 저는 뭐 이번 시장 자체가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과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세금을 거두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정부는 세금을 또 쓸 거 아닙니까? 집행을 하겠죠, 무언가로? 지금 정부 현금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면 거두는 세금을 즉시 쓰진 않겠죠. 근데 지금 정부의 현금 계좌에 돈이 충분합니다. 분기마다 정부 계좌에 돈을 얼마를 채울 건지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계획 대비해서 지금 충분한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세금이 들어온다고 쳐도 정부의 잔고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즉시 소진할 것이냐 놓고 본다고 하면 즉시 소진하거나 선제적으로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채워질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자기들의 현금 잔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나쁠 상황은 아닐 거다. 이번 9월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결국은 미국이 푸는 정부 재정이 흘러 들어오는 게 지금 AI 생태계입니다. 이 AI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 이게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LLM 기업을 제외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제외한 그 뒷단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포진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돈만 제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시장 자체에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돈의 유동성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유동성이 긴축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이 저점으로 보고 기회로 봐야 할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단기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사면 다시 리바운딩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오를 때 따라가면 사실 더 위험합니다.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굴곡을 타면서 올라가는데 그 굴곡이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고 내가 우상향을 보지만 여기 위에서 사면 빠질 때 내 돈 다 잃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은 여기 올라가 있어도 나는 여기서 한번 다 털렸기 때문에 여기 못 따라가거든요. 결국 우상향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굴곡에서 빠질 때쯤 들어가면 결국은 선형만큼 또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AI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증시를 우상향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 AI 산업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의 지금 버팀목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미국 정부다. 얘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벤더 파이낸싱부터 해서 뭐 오만 금융기법이 다 나오는데 그런 금융기법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지만 그 돈을 계속 살포한다는 관점입니다. 불안하지만 올라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PF 산업 이런 것들이랑 똑같습니다. PF 대출이 커지면 불안하잖아요. 건설사가 터질 수 있고. 근데 PF 대출이 계속 커진다고 하는 거면 건설 산업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그게 직접 대출이랑 다르거든요.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한다는 방식이고 지금 똑같습니다. 오라클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오라클이 짓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돈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 또 그 지표를 읽어 나가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말 그대로 탈출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회 삼아서 내가 이번에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면 좋겠다라는 조언이나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고수는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뒤 어떻게 될지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작게 읽고 맞았을 때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원칙을 꼭 정하는 게 좋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레버리지나 무리한 대출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만 잘 지켜도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결혼자금 빼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의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한 달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까? 그 만기에 그게 안 올라와 있으면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 일지에 내가 왜 샀는지, 무엇이 틀리면 팔지, 네. 어느 기간 정도로 보유를 할지.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좀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셔라. 본인 나름대로 철학을 잡고 내가 이거를 왜 사는지를 최대한 논리를 잡고 요거를 사면 얼마 정도를 보유를 하려고 하는지 내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자금인지. 문제는 코스피가 만을 향해 달려갔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정답과 해답을 찾기 위한 지금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에 나스닥이 80% 올랐습니다. 근데 지수 기준으로 10% 조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지수가 80%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아무도 못 벌었대요. 그때 다 판 거군요. 10% 떨어질 때 불안해서 팔고. 올라갈 때 샀다가 팔고. 개인은 돈을 못 버나요? 아니, 그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근데 기관 투자자는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잖아요. 바이 앤 홀드도 돈을 버는 것이다. 항상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트래킹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열인지 공포인지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정도 보고 내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근데 큰 흐름에서 내가 이거를 왜 샀는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팔 이유도 없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외치고 갑자기 왜 오늘 방송을 제가 마무리를 한국 화이팅이요? 한국 화이팅, 미국 화이팅.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셨다가 마지막에 감성적으로 또 한번 터칭을 해주시네요. 네, 제가 박선영 아나운서님 팬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팬심으로 제가 또 방송을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좀 열심히 했던 것들을 보고 좀 올라가 주세요. 마지막에 신앙방송으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은 분위기일 때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믿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를 맞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는 왜 투자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